계속해서 강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래 집단의 어떤 거부, 그래서 집단 따돌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집단 따돌림의 우리의 개념을 살펴보면, 자, 친구 사이에서의 어떤 인기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청소년의 어떤 간신거리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어떤 친구를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매우 민감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정화성과 유진이라는 이제 그 학자는, 자, 또래 집단의 어떤 수용과 거부 요인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자, 수용 요인으로는 또래 집단의 어떤 기준에 일치하고, 그리고 사교적 성격과 유연한 어떤 사회적 상호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매력이 있고, 그 다음에 우수한 지적 능력을 보이고, 그리고 활발한 가해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거부 수용 요인은 아닌 거부 요인으로는, 자, 또래 집단의 어떤 기준에 불일치하고, 그 다음에 지나치게 어떻게 돼요? 어른스러운 행동을 하고, 그리고 비사교적, 그리고 지나치게 공부를 많이 하는 것, 이러한 어떤 거부적 요인을 지니고 있는 친구들은 특히 어떻게 돼요? 저항형 또래 집단으로서 집단 따짐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의 집단 따돌림을 우리가 보면, 자, 여기서 보면 청소년 집단 따돌림은 왕따, 그 다음에 집단 괴롭힘, 그 다음에 또래 괴롭힘, 그 다음에 학교 폭력, 이런 것들의 어떤 다양한 용어로서 부르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노르웨이라는 한 그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여기는 댄 올베이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학자는, 여기에서는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 한 사람을 대상으로 의도적으로 이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것,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따돌림 상황에 처한 학생 간에, 여기는 힘의 불균형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발생하는, 여기에서는 이 어떤 공격적인 행동, 그리고 어떤 고의적이고, 그 다음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집단 따돌림의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우리가 살펴보면, 자, 집단 따돌림의 유형으로는 언어적 협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욕설, 따돌림, 괄취, 폭력, 감금, 강제 심부름, 그 다음에 사이버블링,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여기에서는 그 형태를 보인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뭐냐면, 그리고 이 그레이라는 사람은 관계적 따돌림, 그 다음에 우회적 따돌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은 다시 우리가 이제 나중에 그 사이버블링을 통해서 한번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집단 따돌림의 특징을 보면, 여기에서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자, 힘의 불균형 상태에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힘의 불균형 상태에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힘이 세고 같이 동등한다든지 그러면은 이게 발생이 안 되는데, 너무 어떤 면에서 보면 강하고 약한 자에 있어서는 이 불균형 상태로 인해서 따돌림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어떤 면에서는 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반복적이고 어떤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요? 이게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땅 따돌림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학생이 거의 뭐 아주 그냥 어려움을 당할 때까지만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세 번째는 고의적이고 공격적인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격적 행동이란 뭐냐면, 자, 신체적 공격뿐만 아니라 여기는 언어적으로도 공격하는 거 있잖아요. 언어적. 그다음에 관계적. 언어에 있어서도 보면 여러 가지 어떤 그 진짜 입에 담지 못할 이런 언어적 그 폭행, 따돌림을 당할 수 있고요. 관계적에 있어서도 보면 왕따시키는 거죠. 얘 주변에는 뭐 사람들을 이제 없도록 하든다든지, 뭐 이런 어떤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이런 어떤 그 행동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신체적 공격은 어떻게 해요? 때리거나 밀거나 차는 이런 어떤 폭력적 행동. 그리고 언어적 공격은 위협하거나 비웃거나 별명을 부르는 행동, 뭐 이런 여러 가지가 관계지 있겠죠. 그리고 이 관계적 공격은, 자, 몸짓이나 표정으로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의도적으로 따돌리고, 그리고 상대의 어떤 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동, 응?
그것이 이제 여기에서는 에, 집단 따돌림의 우리가 이제 특징을 볼 수 있는데, 자, 이 그레이라는 사람은 여기에는 집단 따돌림의 수많은 이 유형을 언급하면서 집단 따돌림과 어떤 그런 그 여기에서는 그 관계적 따돌림, 그다음에 이제 우회적 따돌림,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관계적 따돌림이란 뭐냐? 응? 언어나 문자화된 메시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따돌림 뒤에 신체적이거나 사회적인 따돌림, 이런 뒤에서 일어나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회적 따돌림이라는 건 뭐냐면, 자, 피해자에게 친절한 척하면서 어떻게 돼요? 우정을 제공한 뒤에 피해자가 당혹스러워할 요구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현혹시키는 행동을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회적 따돌림이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에서는 이제 사이버 사이버 볼링이라는 사이버 이제 그 볼링이라는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소셜 미디어 상에서 이 사이버 볼링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자, 청소년들의 어떤 부작용, 이 부작용을 초래하는 심각한 어떤 위험 요소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인터넷상에서 여기에는 어떤 특정인을 괴롭히는 현상이다. 사이버 불링은 특정 SNS나 인터넷상에서 특정인을 괴롭히는 현상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SNS에서 뭐 그다음에 카카오톡이나 뭐 이런 어떤 스마트폰, 이 메신저, 이런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대를 어떻게 돼요?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현상을 여기는 사이버 불링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는 뭐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비방, 그다음에 이미지 불링, 아이디어 도용, 뭐 사이버 감옥, 사이버 따돌림, 이런 것들이 다양한 어떤 형태가 이제 있고, 심지어는 인터넷 게시판에 어떻게 돼요? 상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그다음에 불법 어떤 그런 음란 사이트에 상대의 어떤 신상 정보를 노출시키는 거죠. 그래서 심각한 사회 문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2012년 8월에 한 여고생이 10명의 남학생들에게 이 카카오톡으로 수많은 욕설을 들은 후 자신이 어떻게 돼요? 살던 아파트 옥상에서 목숨을 끊은 이러한 사례를 보도를 통해서 이제 나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것들을 통해서 연이은 이 사이버불링 피해자들이 자살 사건뿐만 아니라 청소년 집단의 어떤 폭력, 학교 폭력의 심각성,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경종을 이제 울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버 불링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손쉽게 행해지는 반면에 부모나 교사가 파악하기는 어떻게 돼요? 구조적으로 어려운 이 사태의 심각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따돌림 또래 집단의 어떤 유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은 어떤 유형이 있느냐면, 여기는 먼저 가해자서부터 방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집단 따돌림, 이 집단 따돌림을 시작하고 직간접적으로 어떻게 돼요? 상황을 주도하는 인물. 그래서 여기서는 본인 스스로 강하고 그다음에 과신하고 타인에게도 자신의 힘을 인정받는 이런 것들을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거 어떤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역할을 가해자가 한다는 거죠. 그리고 피해자는 어떻게 돼요?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역할이 이제는 피해자의 역할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다음에 동조자는, 동조자 같은 경우는, 자, 가해자에 비해서 어떻게 돼요? 집단 따돌림의 어떤 주도적 수준, 이거는 낮지만,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곁에서 곁에서 가해자를 어떤 면에서는 이 가해자를 적극 지원하는 이러한 역할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강화자는, 자, 가해자의 공격을 부추시키거나 격려하면서 그다음에 가해자를 자극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강화자고, 방관자는 집단 따돌림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회피함으로써 가해 행동을 어떻게 돼요? 소극적으로 강화하는 역할을 해준다. 방어자는, 자, 집단 따돌림의 피해자를 지지하고 그다음에 가해 행동을 저지함으로써 가해 행동을 차단하는 이러한 역할을 해나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이런 집단 따돌림의 어떤 특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따돌림의 특성은, 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 특성을 우리가 살펴보면, 여기에서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자, 여기에서는 또래를 어떤 면에서는
또래를 지배하거나 그다음에 어떤 물건 혹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도구를 이용한 어떤 공격적 행동과 어떤 그 조직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공격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어떤 집단 따돌림의 어떤 그런 그 특성이지만 일반적 특성을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여기서 일반적 특성이 빠졌는데 일반적 특성을 먼저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일반적 특성은 가해자 피해자는 물론이고 관련된 주변인들이 모두 어떻게 돼요? 또래들로 학급 내 어떤 또래 관계를 발생하고 있고 두 번째는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에게 그 원인을 규인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가해자를 뚜렷하게 구분하기 힘들고 넷째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험이 순환 반복돼서 표적의 선택이 불투명하다는 거죠. 불특정 다수에게 특성이 이어져 나간다라는 것이 일반적 특성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집단 따돌림 가해의 어떤 집단의 특성을 우리가 이제 살펴본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 이 갈등 상황에서 이 감정을 조절하는 이 자기 조절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조절 능력이 여기서는 부족하고 일반 특성에서 그다음에 자, 세 번째는 가해 행동에 대한 이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라고 우리가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자, 때때로 가해 청소년의 어떤 긍정적인 사회적 특성 때문에 친구를 괴롭히는 이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어떤 그런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가해 집단의 청소년들이 더 사교적이고 활동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자기 주장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술이 높은 이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를 이제 연구 결과들이 이제 보고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네 번째에 있어서 여기에는 피해자가 그럴 만해서 뭐 괴롭힘을 받는다는 어떤 사고 이런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행동을 수정하기가 어렵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다섯 번째는 자, 부모와 형제 간, 이 형제 등의 가족 구성원들이나 이웃의 폭력 행동 이것을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관찰할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자, 가해 청소년의 어떤 부모의 양육 태도가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온정적이지 않고 거부적이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어떤 그런 성인들의 가족은 이 가정에서부터 뭐예요? 부모의 어떤 양육 태도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온정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거부감이 없는 겁니다. 응?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해나갈 때 우리 어떤 그런 청소년들이 집단 따돌림 특성에서도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또 가정의 어떤 일관적인 부모의 태도 온정적인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집단 따돌림 피해 집단의 어떤 특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성. 자, 연구자들에 따라서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심리적 특성 때문에 이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집단 따돌림을 당하기 때문에 피해자 특유의 어떤 심리적 특성을 보인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피해자의 어떤 환경적 요인이 집단 따돌림 발생에 어떤 매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에는 일치를 보인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집단 따돌림 피해자는 어떤 정서적이고 인지적이고 행동적으로 부적응적인 특성을 보인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부정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집단 따돌림의 어떤 피해의 원인이 되지만 집단 따돌림 피해의 결과를 또 어떤 면에서는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을 한번 보면 첫 번째는 자, 부정적인 정서 특성으로 인해서 정서가 불안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주의 집중이 어려움을 겪고 그다음에 두려움이라든지 무력감, 강한 분노감 이런 것들을 이제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특히 이제 이 공격적 피해자의 경우에 비공격적 피해자보다 어떻게 돼요? 충동적이고 자기 조절 능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아 존중 자아 존중감이 낮고 자기를 어떤 비난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어서 외롭고 불안전한 이러한 느낌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우울감을 느끼고 그래서
자살 충동을 경험할 수 있고 극단적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자살을 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자, 부정적인 인지 또는 특성으로 인해서 외적 기운을 많이 한다. 외적 귀인은 발생한 사건의 어떤 원인을 이 추정하는 과정에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이 환경적 그리고 어떤 외부적 요인 이런 어떤 원인으로부터 추정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외적 요인 기인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자, 부득이한 어떤 행동 특성으로 인해서 이 과잉 행동적인 경향이 있고 그리고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 행동을 많이 하고 지나치게 타인의 반응에 대해서 민감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동시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지나치게 무관심하고 비사교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공격적 피해자의 경우에는 자기 주장을 잘하지 못하고 쉽게 어떻게 해요? 복종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자, 집단 따돌림 피해자의 어떤 환경적 특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환경적 특성을 어떤 환경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 가족 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부모가 서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직접 피해를 당하면서 폭력 행동을 학습하고 어떻게 돼요? 이 폭력 행동을 여기에서는 이 폭력 이것을 학습한다는 거 학습. 응? 학습. 이것으로 인해서 폭력에 무기력해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응? 그리고 자, 두 번째는 자, 부모의 지나친 가행보호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자, 이들은 독립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고 가능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하지 않아서 따돌림을 당할 때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독립적, 이 과잉보호로 인해서 이런 거로 인해서 이 자신들이 이 독립적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독립적으로 자신을 방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는 쉽게 순응하면서 따돌림을 당할 때 대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 부모의 양육 태도가 비일관적이다. 그래서 자, 유년 시절부터 거절과 반응을 일관성 없이 지속하는 이런 양육 태도에 익숙해져서 또래들이 거절적인 행동을 할 때 대처하지 못하고 그대로 어떻게 돼요? 수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수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 지지적인 친구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자, 우정을 나누는 이 또래 집단이 존재할 경우에 가해 청소년은 어떻게 됩니까? 피해자, 이 피해자인 친구들의 어떤 보복을 두려워하고 그다음에 피해 경험에 대해서 친구들과 나누고 대처 방안을 간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가해 표적이 될 가능성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어떻게 돼요? 이러한 어떤 보호 기능을 해줄 이 어떤 그런 친한 친구나 그룹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런 어떤 환경적 특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에는 자, 집단 따돌림 방어자, 이 방어자 집단의 어떤 특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공감 수준과 자기 효능감이 높다는 겁니다. 자, 이들은 고통받는 피해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깊이 공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어떻게 돼요? 실제적으로 돕는 행동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이 자기 효능감이 높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그다음에 또래들 사이에서 이제 지위가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거나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이 피해 청소년의 편에 서서 어떻게 돼요? 가해자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자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이 위험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떻게 돼요? 상당한 지위를 필요로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자, 타인을 돕는 이타심과 봉사 정신이 뛰어나다. 그래서 이들은 자, 어려서부터 자기의 어떤 이익보다는 어떻게 돼요? 타인에게 선행을 베푸는 일을 즐겨하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은 이러한 어떤 이타심, 이러한 것들을 발휘해서 이타 행동을 실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 긍정적인 어떤 대인 관계를 형성해서
어떤 사회적 기술이 높다는 겁니다. 실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어떤 그런 문제 발생될 수 있는데 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긍정적인 대인 관계를 형성해서 그런 사람들은 사회적 기술이 높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자, 이런 집단 따돌림 방관자 집단의 어떤 특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따돌림 집단의 어떤 방관자 집단의 특성은 자, 청소년 방관자 집단은 이 피해 청소년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가해자의 어떤 공격을 중지시키거나 그리고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지 못하는 어떤 대다수의 집단, 집단인과 동시에 역할의 어떤 변화 가능성, 이것이 가장 큰 집단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따돌림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방관자 집단의 역할을 어떻게 돼요? 전환을 위해서 개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향후에도 지속적인 이 접근이 요구되는 이 부분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어떤 특성들을 이렇게 살펴본다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면 자, 고통을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이들은 뭐냐면 자, 집단 따돌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어떤 면에서는 지니지 않고 피해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집단 따돌림과 이 가해 행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와 입장을 갖고 있지만 자신도 따돌림을 당하게 될지 모른다는 이 두려움과 심리적 부담감, 이거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봐서 여기에는 어떤 방관적인 집단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집단 따돌림의 대처 방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떤 집단 따돌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자, 이런 집단 따돌림은 어떤 개인의 어떤 심리적, 인지적, 그리고 행정적, 행동적 이런 부적응적인 요인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정이나 또래, 학교, 지역사회 이런 환경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해결을 위해서도 어떻게 돼요? 통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집단 따돌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어떤 대처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자, 가정에서 부모의 어떤 긍정적인 양육을 통해서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부모와 자녀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자녀가 집단 따돌림을 경험하게 될 때 부모에게 어떻게 돼요? 도움을 청하고 부모는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리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이 가족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부모는 어떻게 돼요? 자녀가 자신감을 상실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리고 부모는 자녀의 어떤 심정을 충분히 공감하고 어떤 벽들의 크기가 서로 다름에 따라서 그 배열이 잘 맞춰지지 않을 수 있듯이 인간의 삶의 유형 역시 그럴 수 있음을 이해시키고 그리고 현실을 어떻게 돼요? 수용하도록 도와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와 함께 집단 따돌림 피해라든지 가해 관련 교육이라든지 상담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참여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요즘 뭐 코로나 이후에 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갈등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분노 조절 프로그램이라든지 자기 통제 훈련 프로그램, 그다음에 사회 기술 훈련 프로그램, 자아 존중감 향상 프로그램, 부모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녀에게는 집단 따돌림 예방과 어떤 대처를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탐색하고 적용해 보도록 도와주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부모에게는 자녀 양육 태도를 돌아보고 자녀를 긍정적으로 어떻게 돼요? 양육하기 위한 이 부모 지침을 제시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부모는 일관성이 있다 되는 거죠. 일관성. 일관성 있게 여기 자녀를 여기서 우리가 돌봐야 된다. 그래서 일관성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일관성을 줘야 되고 또 뭘 줘야 됩니까? 여기에는 온정적인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다음에 둘째는 학교는 집단 따돌림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인 만큼 더욱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는 어떻게 돼요? 학생들에게 집단 따돌림에 대해서 드러내서 토론을 하게 함으로써 집단 따돌림이
바람직하지 않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토론을 통해서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 집단 따돌림에 대한 이 참여하는 다양한 역할 집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할극 이러한 역할극을 통해서 경험해 보도록 함으로써 서로의 마음을 어떻게 돼요? 공감하는 훈련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인제 방관자 중심의 이 집단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들이 피해 청소년을 돕는 어떤 방어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교사는 어떻게 돼요? 집단 따돌림에 대한 어떤 단호한 의미가 학생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금 교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절대 방관자가 아님을 주지시켜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자, 사회에서 무엇보다도 대중매체에서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어떤 이런 방관자를 양성하는 각종 어떤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방영하지 않도록 이 자제를 요구해야 된다. 특히 이제 보면 그 어떤 그런 그 이기주의를 조장하고 그다음에 경쟁과 폭력을 가르치고 그리고 집단 따돌림을 미화하는 이런 어떤 희화하는 이런 부정적인 효과를 낳기 때문에 집단 따돌림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 이런 것들에 대응해 나가는 어떤 솔루션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모델링이 되어지는 이 많은 프로그램들이 제작되고 방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영하는 데 있어서 보면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어떤 방관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기에서 보면 어떤 면에서는 이제 모델링이 돼야 되는 거죠. 모델링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제작 방영하면서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오늘날 보면 심각한 이 사회 문제가 이 집단 따돌림은 학생들을 탓하기 전에 어떻게 돼요? 어떤 기성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제도와 환경이 낳은 어떤 그런 역기능적인 이런 현상들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이 먼저 어떻게 돼요? 관계를 바로 세우고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어떻게 돼요?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육에 힘쓰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힘써야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청소년들의 그 문화에 따라서 그 또래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또래 문화에서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집단 따돌림이라든지 이런 현상들은 특히 이제 우리가 가정 속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정이 바로 세워야 된다. 그리고 부모의 일관적인 어떤 그런 교육, 그다음에 그 애정, 온정적인 그런 어떤 그런 사랑을 나눠줄 때 우리의 자녀들은 집단 따돌림이 당했을 때도 어떤 가정에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또 방지하고 부모와 함께 그런 것들을 풀어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강의 듣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